권력의 맛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결코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걸까요? 더 큰 권력, 더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니 그것은 바로 황제였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최초의 황제가 되고자 과감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얻어낸 자유와 평등의 정신에 뒤통수를 치는 황제 통치체제. 나폴레옹의 말처럼 그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는 것일까요? 과연 프랑스 국민들은 나폴레옹에게 찬성의 표를 던질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위태로운 권력 구조와 반란으로 불안한 국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선택한 전략은 또다시 전쟁. 프랑스는 사실 아직도 전쟁 중이고 지방은 아직도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소요 사태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안정과 질서를 원하고 나폴레옹은 이런 심리를 정확하게 읽었죠. 나폴레옹은 당시 제1인자긴 했지만 3인 통령 체제라 권력 구조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로마의 카이사르가 3도 정치 성립 후에 갈리아 원정을 떠난 것처럼 전쟁을 준비합니다. 원정지를 두고 고민하다가 이탈리아로 결정합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안정을 위해서 오스트리아와 우호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오스트리아가 거부합니다. 이때 영국과 오스트리아가 협력해서 이탈리아에 주둔 중이던 마세나를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포위합니다. 나폴레옹은 전장으로 복귀를 결정하게 되죠.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는데 이때 새롭게 캉틴 체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전투 경험이 있는 병사 8명과 징집병, 즉 신병으로 구성된 8명을 합쳐서 하나의 군대를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오스트리아군은 프랑스군이 가장 쉽고 빨리 올 수 있는 경로인 제노바 해안가 쪽에 병력을 배치합니다. 프랑스에서도 모두가 당연히 제노바가 함락당하기 전에 제노바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폴레옹의 성격과 전술관, 정치적 입장을 잘못 판단한 것이죠. 나폴레옹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동합니다. 기습작전을 펼쳐 오스트리아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죠. 나폴레옹은 제노바에 있는 마세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알프스 산맥을 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뒤덮인 좁은 알프스 고갯길을 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고 대범한 일이었죠. 나폴레옹이 노리는 이탈리아 북쪽의 알프스 산맥길도 두 길이 있었는데요. 어느 쪽을 넘어서 이탈리아 북부로 행군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대생베르나르 고개는 2470m, 소생베르나르 고개는 2160m였는데 소베르나르 고개는 너무 서쪽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그래서 적을 속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일개 사단을 보내고 또 다른 사단은 다른 고갯길이었던 생고타르 고개로 보내고 자신은 본대를 이끌고 대생베르나르 고개를 넘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대포였어요. 프랑스군은 총열이 250kg인 그리보발 8파운드와 4파운드 대포를 끌고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행군은 5월에 시작했지만 눈이 여전히 두껍게 쌓여 있었죠. 대포를 보다 쉽게 운반하려고 거목을 쓰러뜨린 다음에 나무줄기 속을 파내서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소리에 맞춰서 한 번에 100명씩 알프스 산맥 위쪽으로 썰매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장군이 회의적인 발언을 하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라면 군대는 계절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로든 행군할 수 있다. 나폴레옹과 프랑스군은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는 데 걸린 시간의 절반인 11일 만에 산맥을 넘습니다. 전쟁 영웅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은 이후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었고 총 인원 51,400명, 말 1만 마리, 노새 750마리가 알프스 산맥을 넘었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일렬 종대로 행군해야 했다고 합니다. 해가 뜨고 나면 눈사태가 벌일 위험이 있으니까 매일 새벽에 출발했다고 하네요. 이들은 제네바에 남아있던 프랑스군과 협공해서 오스트리아군 9,000명을 격파하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지배를 확보하면서 프랑스 내에서 영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합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는 순간을 그린 그림도 유명하죠. 나폴레옹 궁정의 수석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정말 저런 말 타고 저 폼으로 넘었다가는 비탈에서 미끄러져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실제로는 노새를 타고 아주 조심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실제 모습을 그린 그림보다 실제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더 유명한 이유는 모두에게 인기를 끌기 위한 나폴레옹의 전략인 이미지 메이킹 때문이죠. 선전선동, 이미지 관리에도 천재적인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멋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준 거죠. 그리고 국민에게 계속 자신을 전쟁 영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직접 기사를 쓰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만듭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군단 소식지에 직접 쓴 기사가 있는데, 나폴레옹은 빛처럼 빠르게 날았고 벼락같이 공격했다. 나폴레옹은 모든 곳에 있었고 모든 것을 보았다. 모든 곳에서 나폴레옹이 지나갈 때마다 관대함이 넘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말만 쓰면 사람들이 과장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전투 보고서나 이런 거 쓸 때 아주 구체적으로 써요. 적군 몇천, 몇백, 몇십, 몇 명을 포로를 잡았다. 군기를 110 몇 개를 했고 총을 몇 개. 아주 디테일하게 숫자를 발휘해서 보고서를 쓰고 선전합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추상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제노바로 곧장 가는 대신에 우회해서 밀라노에 입성합니다. 그 이유는 밀라노에 대규모 보급 창고가 있기 때문이죠. 그 뒤에 파비아, 피아첸차, 롬바르디아의 스트라델리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포강 남쪽 기슭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스트리아군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죠. 전쟁의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보하라. 이렇게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니까 제노바를 포위하고 있던 오스트리아군은 뒤로 돌아서 나폴레옹 군대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폴레옹은 기다리면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서 적을 맞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노바를 지키던 마세나 장군은 나폴레옹의 명령대로 모든 수단을 발휘해서 6월 4일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나폴레옹군이 안 오는 거예요. 실망한 마세나는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때 마세나는 나폴레옹에 대한 분노가 사무쳐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나폴레옹은 마세나가 열흘만 더 버텼으면 됐다라고 비난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 나폴레옹은 가장 유능한 장군 한 명을 잃어버립니다. 오스트리아군은 나폴레옹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과 나폴레옹이 만난 곳은 알레산드리아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마렌고 마을입니다. 이 마렌고는 타나로 강과 보르미다 강이 합류하는 지점과 가까워서 세 갈래 길이 모여드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마렌고 건너편에는 보르미다 강을 건너 알레산드리아로 갈 수 있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나폴레옹보다 기병과 포병에서 훨씬 우세했죠. 이것을 이용해서 공세에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폴레옹이 실수하는데, 오스트리아군이 나폴레옹 쪽으로 오려면 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제노바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폴레옹은 2개 사단을 미리 보내서 제노바로 가는 퇴로를 끊게 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장군 멜라수는 후퇴 대신에 결전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폴레옹은 자기 부대를 분산시킨 상태에서 적의 대군과 마주치게 됩니다. 마렌고 전투에서 나폴레옹군의 병력은 3개 보병사단과 2개 기병여단의 병력 합쳐서 15,000명이었습니다. 대포는 15문에 불과했죠. 오스트리아군은 보병 24,000명, 대포는 무려 92문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이 대포의 열세는 치명적인 차이입니다. 오스트리아군이 나폴레옹을 발견하자 전군을 이끌고 공격해옵니다. 이것이 유명한 마렌고 전투입니다. 나폴레옹은 적이 공격해오기 직전까지도 오스트리아군의 작전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야밤에 부교를 놓고 강을 건너서 나폴레옹을 습격합니다. 이미 병력을 분산시켰던 나폴레옹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먼저 보냈던 드제에게 돌아오라고 긴급 전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매 특허대로 부대를 적절히 나누고 싸우고 후퇴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병사들은 전열을 무너뜨리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어떤 부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단 한 번도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8km를 물러서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군이 얼마나 노련하고 전투로 다져진 군대였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거의 패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드제가 합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드제가 합류하긴 했지만 오스트리아군이 용감하게 싸웠으면 이길 수 있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병력으로 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너졌다면 그게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결국 드제의 공격으로 오스트리아 기병대와 보병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프랑스군은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서 맺은 휴전 조건을 살펴보면 나폴레옹은 피에몬테와 제노바 전역, 롬바르디아 대부분, 요새 12곳, 대포 1,500문, 그리고 엄청난 양의 탄약을 받아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오스트리아군이 2번이나 쫓겨나자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최소한의 어감만으로도 얌전해졌고 이후로 14년간 잠잠해집니다. 마렌고 전투 덕분에 나폴레옹은 제1통령의 자리가 굳건해집니다. 나폴레옹이 입은 가장 큰 손실은 드제가 전사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이후로 드제 같은 장군을 다시는 얻지 못합니다. 또한 아내 조세핀의 바람을 이탈리아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답게 대처합니다. 이때부터 자신도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정부를 두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연애 사건 하나를 만들어서 부인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801년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에 굴복하고 campo formio 조약 때 한량했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정치적으로 술수, 배신, 모략, 음모, 선동, 매수, 하여간 모든 것이 능수능란했어요. 매수 능력도 대단했어요. 파리 정계에서는 어린 촌뜨기라는 인상을 받았지만 이때는 이것을 완전히 불식시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를 안정시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제도적인 개혁도 합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걸 만들죠.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시장 관리,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업적, 그리고 나폴레옹 자신도 가장 훌륭한 업적이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나폴레옹은 종신 통령이 된 후에 자신이 다스릴 프랑스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통일된 법전이 없었고 지역법만 366개 이상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북쪽에서는 게르만족 관습법을, 이탈리아 쪽에 가까우면 로마법을 따르는 상황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원칙, 국가의 개념, 사회의 운영 원리 이런 것까지 좌우하는 원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근대 사회에서 프랑스가 효율성을 갖추려면 법과 사법체제 표준화, 도량형 통일, 완벽한 내부 시장이 필요하며 일원화된 교육제도, 즉 재능 있는 청소년이 출신과 태생에 관계없이 실력을 발휘해서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프랑스 법학자들을 불러 모은 나폴레옹은 단일한 사법체제를 만들고 1804년 3월 21일 36개 법과 2281개조로 구성된 나폴레옹 법전을 공표합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의 진정한 영광은 40번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법전은 말살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다라면서 이 민법전을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은 성직자와 귀족의 특권을 인정하는 관습법을 폐지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 로마법 대전과 더불어서 세계 3대 법 대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배신, 프랑스 최초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의 야망은 종신 통령에서 끝나지 않았죠. 자신이 황제가 되고자 합니다. 혁명을 통해서 절대 왕정을 무너뜨렸는데 혁명의 결말이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다. 누구도 반기지 않을 일 같죠. 프랑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단두대에서 처형된 루이 16세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쫓아낸 부르봉 왕가가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려고 한 것이죠. 1803년 8월에 영국의 망명에 있던 왕당파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나폴레옹을 납치해서 살해하려는 작전을 세웠는데 이게 발각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것을 이용하기로 하죠. 이 사건의 배우로 루이 16세의 사촌인 앙기엔 공작을 지목합니다. 사실 앙기엔 공작은 나폴레옹 암살 작전과 아무 연관이 없었고 프랑스 혁명을 피해서 바덴 공국이라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역모를 뒤집어 쓴 거죠. 프랑스 전역이
부르봉 왕조가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번집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여론을 이용해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서 새로운 왕가가 탄생한다면 부르봉 왕조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프랑스 최초로 황제를 뽑는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황제를 즉위하는 게 아니라 황제를 뽑는 찬반 투표를 한다. 영국이 입헌군주제를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새로 투표로 뽑은 건 아니잖아. 그런 거 보면 정말 머리도 좋고 용기도 있고 실천력도 있어요. 국민투표에는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현재 공화국의 제1통령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 황제가 된다. 다른 하나는 황제의 권한은 세습한다였습니다. 다음 황제도 계속 투표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취소하고 한 번 유능한 사람을 뽑으면 그 뒤는 계속 세습한다. 국민투표는 찬성이 352만 1675표, 반대가 2579표, 99.93%의 찬성으로 황제의 즉위가 가결됩니다. 역사가들은 투표가 조작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뭐 보나마나죠. 당시 또 이런저런 제약이 있어가지고 전체 유권자 수가 300만이 넘지 않았는데 작은 마을에서는 찬성표, 반대표 수를 기재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찬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째로 넘어오고 군대가 조작이 제일 심했죠. 육군은 12만 32명이 찬성, 해군은 16,224명이 찬성이었는데 나폴레옹은 육군 40만 명 찬성, 해군 5만 명 찬성으로 바꿉니다. 총 투표수의 8%가 조작이었죠. 조작이 없어도 찬성 투표수가 뭐 제법 있기는 했겠지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조작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프랑스 혁명으로 이뤄냈던 자유, 평등, 형제의 프랑스 공화정은 1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대관식 날 시민들에게 빵과 포도주, 햄, 닭고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나폴레옹이 절대 권력으로 부상한 것에 대해서 마담 드 레무자는 혁명의 혼란으로 지친 사람들은 유능한 통치자의 지배를 찾고 있었다. 사람들은 집정관으로서든 황제로서든 보나파르트가 그의 권위를 행사하고 무정보 상태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것이라고 꽤 진심으로 믿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804년 12월 2일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이 열립니다. 대관식은 교황 비오 7세가 주관했고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는 왕관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성당에 입장할 때 쓰고 있던 황금 월계관이고 로마 제국을 떠올리게 하는 황금 월계관을 예식 내내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르 마뉴 대제의 왕관을 본뜬 것인데 프랑스 혁명 때 원래 사용하던 전통 프랑스 그 왕관이 파괴되어서 다시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교황과 미리 연습한 대로 사르 마뉴의 관을 본뜬 왕관을 자신의 머리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직접 왕관을 쓰는 모습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교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황제는 교회를 보호하는 존재이면서 로마 제국의 전통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자인 교황의 인정을 받아야 진정한 황제가 되는 것인데 나폴레옹은 교황한테 가지 않고 교황을 부른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직접 왕관을 쓰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자수성가한 사람의 궁극적인 승리다. 이런 이미지를 줘가지고 이게 또 엄청난 인기를 끌습니다. 아마 중세였다면 신을 모독했다 그래서 거꾸로 큰일 당했을 텐데 이런 면에서도 나폴레옹이 세상의 변화를 꽤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미 월계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왕관을 머리에 실제로 올리진 않았고 대신에 옆에 있던 아내인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그 대관식 장면을 그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카이사르가 그려져 있습니다. 황제 칭호는 로마 제국의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만 가능하니까 나폴레옹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화가가 나폴레옹 뒤에 카이사르를 그려 넣어서 나폴레옹이 황제의 정통성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저 그림은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저 앞에서 가이드분이 시간을 제일 오래 끕니다. 왜냐하면 저 그림에 참석 안 한 사람 참석한 것처럼 그려놓고 대표적인 사람이 나폴레옹 어머니인데 조세핀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 바람녀가 왕비가 되는 걸 참을 수 없다 그래갖고 참석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선전하려고 그리는데 어머니를 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려놓고 하여간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셔서 들으시기 바래요.
황제가 되었다는 것은 혁명이 과거로 퇴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중이 나폴레옹을 황제로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는 원래 절대 왕정의 표본으로 유럽에서 관료제와 행정체제가 제일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다양한 계급과 정치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면 법과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왕정일 때 민중은 정의로운 왕이 귀족과 교회를 억누르면 세상의 부조리는 쉽게 사라진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단두대서 목을 잘랐어요. 귀족들은 형편없이 무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다가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놓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부조리가 사라지느냐? 사실 18세기에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도 관료와 행정망이라는 게 인연, 지연 이런 거로 엉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라는 것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거를 구조를 개혁할 수가 없어요. 프랑스는 안으로는 혁명, 밖으로는 전쟁이라는 안팎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공포정치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더 이끌게 됩니다. 게다가 영국, 합스부르크 왕가, 프로이센 같은 강대국이 프랑스를 한꺼번에 공격하는데 프랑스는 혁명으로 군의 주축을 이뤘던 귀족 장교층을 대거 숙청한 상황이었어요. 이것만 보면 프랑스가 형편없이 무너질 것 같은데 다른 왕국도 귀족제 말기 상태라서 군 지휘부나 군대 수준이 형편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프랑스는 버텼고 국내 정치는 혼란스럽지만 새로운 세상, 민중에게 기회를 주는 세상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프랑스 국민에게 강력한 애국심을 발동시켰고 그리고 혁명 전에 귀족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미 프랑스군 내부에서는 부르주아 장교층 평민 출신의 유능한 군인들이 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혁명이 나고 숙청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평민 부르주아 장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죠. 이처럼 혁명은 민중의 성장 욕구를 분출시키는 동시에 리더들의 아마추어리즘, 패거리 정치, 정쟁과 공포 정치에 신물을 내게 합니다. 또한 전쟁은 국가적 위기감과 함께 영광스러운 혁명, 프랑스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결합하면 프랑스의 다양한 계층에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외국의 침략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됩니다. 민주주의나 의회 제도를 운영해 본 경험이 프랑스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정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군사 지도자이고 유능한 정치가죠. 거기다가 혁명의 단두대가 귀족, 신분 이런 봉건적 의식마저 단숨에 날려버립니다. 그러니 코르시카 출신이고 거의 평민이었던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데 정신적 제약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다는 건 혁명에 대신한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혁명의 배신인 것도 맞고 혁명이 먼 길로 돌아가는 것도 맞지만 혁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역사의 바른 길이냐고 논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역사를 이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나폴레옹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